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군요. 근데 뭐 특별한 행사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쉬워요. 한번 하셨으면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뭔가 좀 불량식품 먹은 듯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저희 방송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써니님이 1등이에요. 좋아요, 1등 출첵 말씀하셨고요. 우리 비밀남신님, 우리 의리 얘기하셨고요. 민방위 훈련, 교련 수업까지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이면 챙겨보는 방송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소나무님, 예삐님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치님들, 왕자 어린님, 한동희 기자 좋은 아침입니다. 진실아님, 노변 보러 왔어요. 고라니님, 일단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경수님, 김영규님, 자 모두 같은 체질로 인사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제가 또 불러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활기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피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최진봉 교수 그냥 입에 모터를 달았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나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데 와 진짜 오타 하나 없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말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던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백프의 촉 시간에는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변화된 경찰 제도 이 주제를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정성 들여 준비한 한동인 기자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는 한 기자가 직접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뽑아요? 저는 구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거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이거군요. 전 정부는 컴플렉스 덩어리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집권 1년을 하루 앞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인사조치 얘기도 있었는데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정책 때문에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공무원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로 들리는데 게다가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한 15년 제가 심리학 공부했어요. 강의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 딱 들어보게 되면 컴플렉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전 정부에 대해서. 네, 문정부,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문재인 정부. 게다가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면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혹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인사조치 부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인사권을 이제 대통령이 무기로 삼아서 공직사회에 지금 충성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지금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지금 국정 운영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과제에 맞는 답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인사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박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컴플렉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국민회의에서 말한 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었습니다. 집값 급등 그리고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인 정책이 전세 사기에
토양이 됐다. 그리고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검찰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를 무력화했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얘기만 했습니다. 자, 보세요. 힘에 의한 평화는 소용없다.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가짜 평화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은 힘에 의해서 성취한 평화가 아니라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평화스러웠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네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적의 선의에 기대는 게 원래 화해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짜 평화라고 굳이 얘기를 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럼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건 뭡니까? 무력 도발해가지고 무력으로 쫙 물리치고 나 혼자 힘이 좋을 때 이거를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게 결국 힘에 의한 평화 아니에요? 네. 힘에 의한 평화보다는 적의 선의에 기대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짜 평화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평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더군다나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범죄자가 우리한테 무슨 선의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러면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버렸다. 어떠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범죄자의 선의에 기댄 감시 적발 시스템으로 인해서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사실 뒤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나옵니다. 네. 과거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즉 검찰개혁을 왜 했니 니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약 조직과 마약 조직 유통 관련해서 위축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정부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적 백력을 위축시켜서 이모와 이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상자산 범죄가 뭐가 있었죠? 테라 사건을 말하는 건가? 그다음에 금융투자 사기. 이거는 지금 SG증권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네. 과연 그래요? 잘 모르겠고 일단 장관들한테도 네.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해라. 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탄핵이 심판 있었잖아요. 사건 첫 네.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던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는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정말 자기 사람은 잘 챙기시는군요. 장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열심히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결국 국민이 잘못한 거 아니겠냐 이런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니네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잘못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끔찍하고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죠? 지금 뭐 anything but 문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냐. 지금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사고방식도 문제인데 지금 뭐 자유나 시장, 법치주의, 추상적인 구호만을 가지고 지금 과거로 오히려 퇴행을 하고 있다. 반공주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아시타비 윤시문비. 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나는 옳고 맞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아시타비. 이것이 바로 윤시문비네요. 윤은 맞고 문은 틀리다. 문은 틀리다. 문은 비난마다 마땅하다. 야, 이거 재밌네요. 아시타비 윤시문비. 자, 그러면서도 자유시장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동네 곳곳에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 이게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근근히 버티던 분들이 이제는 아예 손에 쫙 놔버렸어요. 네.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맨날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다고 보통 엄마들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발전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네이버 탓을 조금 했습니다. 네. 네이버 탓까지. 네, 네이버 탓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부정적 뉴스가 중심적으로 뜬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한 기자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또. 자, 여당은 네이버 탓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안 그래도 네이버를 가지고, 야, 네이버 기사 8개를 쫙 봤더니, 1면에 뭐, 2면에 뭐, 3면에 뭐, 전부 다 지금 대통령 욕하는 거더라. 네. 이철규 사무부총장까지도 얘기 나서서 하면서, 박대출 정책위의장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 아니, 이게 네이버가 그렇다는 건 좀 의외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이라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을 검색을 하면 뭐 한겨레 기사, 경향 기사, 뭐 네. 민변 뉴스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검색 상단에 떠 있는 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당에서 윤석열 검색하면 비판 기사로 도배된다.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제일 상단에 떠 있습니다. 또 네이버 또 이렇게 몸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런 포털에 올라가는 건 뭐 알고리즘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들은 원래 상단에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좀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만 올라온다라는 지적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 뭐 여론조사 상에서도 지금 뭐 부정이 60%를 넘고 긍정이 30% 초반인데 네. 뭐 거기 비율에 맞게 알고리즘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야, 네이버는 사실 우리가 친여당적 혹은 보수적인 매체 내지는 어쨌든 다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그쪽에 좀 치우치었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윤 정부가 네이버까지 공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 정부는 특이한 게 본인들을 이렇게 잘 추켜 세워주는 그런 매체도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던데 너도 까고 쟤도 까고 얘도 까고 다 깐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하는지 궁금해요. 자, 네이버 입장 같은 건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이버 입장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참, 진짜 기업하기 어렵고 포털하기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언론을 압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자꾸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 이거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이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한국 시찰단의 목적에 대해서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검증이 아니라 단순한 견학 성격임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후쿠시마 간다 그러길래 시찰단이란 이름으로 가더라도 가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진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네. 뭔가 좀 전향적으로 혹은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게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마치 막 이뤄질 것처럼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일본에서 무슨 소리야? 니네는 그냥 보고만 가는 거야. 구경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지난번에 방미 갔을 때 우리 김태호 안보차장이 야, 핵 공유래 이랬다가 아니래. 이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찰단 자체도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아하. 이미 대만이라든지 태평양 섬나라 등은 이미 지난 3월 그리고 지금 올해 2월 이미 방문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가기만 하면 뭐야? 지금 5월달 지금 하반기에 가는 거잖아요. 27일인가? 근데 네. 가는데 하루 잠깐 보고 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일정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니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냥 보고만 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죠. 네.
아, 진짜 이거는요, 뭐 서로 욕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수산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일 수가 있고, 특히 이 우리나라처럼 해산물을 풍부하게 먹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네, 네. 지금 TF를 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2의 광우병 파동이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는데 일본에 있는 어부가 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부가 얘기한 게 지금 후쿠시마에는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는 우럭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일본에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되게 가끔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후쿠시마 우리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안 가고 그쪽 건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특히 일본도 사실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안 알려준다 그러더라고 국민에게. 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또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그냥 정부 순응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중에 큰일 닥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근시안적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연야 야 이걸 따질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고 이런 건데 정말 미래를 어떻게 망쳐버릴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써니님이가 예 다시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1등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칭찬해드렸더니 나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받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지. 아니 정원, 공원이라고 얘기도 안 해.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원법에 걸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원에 가가지고 기자들 먹고 있는 데 가서 잠깐 사진 찍고 왔어요.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그 기자들 그냥 만나서 인사한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사진 찍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그때 나는 대화를 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기자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 오피니언 리더 내지는 여론을 잘 읽어보고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쓴소리도 하고 뭐 단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좀 비판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떡볶이 순대 먹으면서 하하호호 하는 거 말고 사실 침묵 아니, 전문 말고는 그때 없었어요. 하고 여러 번 어땠잖아요. 너무 안 했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비판과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뭐냐면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 옆에 서 가지고 V자하고 사진 찍고 그걸 좋아하고 떡볶이 사주니까 그거 좋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요 그걸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하는 게 기자들이 요구하더라도 어쨌든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그 행사는 기자회견과 전혀 관계없는 행사였어요. 기자들 불러서 그냥 점심 대접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지. 네. 그게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 것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잠깐 그냥 개인적인 만남처럼 가서 그냥 친교 시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기자회견이든 뭐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안 하지만 우리들한테 1년 동안 뭐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어쨌든 여기저기서 비판과 질문과 곤혹스러운 그렇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네. 난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 자체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먼저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사실 그건 공격도 아니고 질문이고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달라는 요청인데 그런 것들 자체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선전포고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일종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야.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막 질문하는 게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하고 뭐 외교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잖아.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 하기 싫은 거고. 그리고 답변도 보면 예전에도요. 동문서답을 해요. A를 물어봤는데 B, C를 얘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무서운 거지. 기자회견이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그런 시간 갖는 게 불안하고 싫고 이래서 안 그걸 하는.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안감. 심리학 전문가님. 참요. 곤란한 거는 나한테 쓸데 넘기는. 그렇죠. 네, 성격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런 성격의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 보통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예, 제가 15년 동안 우리 또 심리학 강의하고 있던 그러니까. 강의는 10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15년 동안 열심히 이쪽 분야에 있었는데 예. 제가 최지명 교수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급적 안 하려고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또 팔자라는 게 이렇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네요, 제가. 자, 이 상황에서 왕자 어린님께서 네. 또 우리 베이비박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요즘 베이비박스 후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탁 하셨어요. 나머지 또 전멸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소통까지 차단하는 이 모습, 취임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신박합니다. 아주 생경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1년 전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가겠다고 팍팍 우겼잖아요. 소통을 그렇죠. 강조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이유를 댄 게 소통이었어요. 가까이 가겠다. 처음엔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랬더니 광화문 안 될 것 같으니까 용산을 옮겨가지고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보안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도청도 당하고 그랬으면 소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소통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도어 스태핑 하다가 뭐 기자들이 좀 어려운 질문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벽 쌓아버리고 안 하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 아직도 벽이 그대로 남아 있대요. 그럼요. 그 대통령 그 용산에. 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안 했다고 기자회견 몇 번 안 했다. 네. 자기는 더 안 해요, 더 안 해. 그러니까. 근데 뭘 누구를 비판을 해요? 자,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평이 아주 그냥 끊이지 않습니다. 꼭 누구 교수님 보는 것 같죠? 누구예요?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그러니까 외교랑 안보 쪽에 변화가 엄청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 아, 거야 입법을 전부 다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간호법도 문제이고 양국관리법도 문제 지금 되고 있죠. 전부 다 이게 지금 힘없고 불쌍한 분들 관련된 법안이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책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번째,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에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이건 이제 비난 일색이군요. 자, 이런 주장을 어쨌든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첫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기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그 얘기했으면 안 했습니까? 아니, 본인이 1년 지나서 네. 그 비서들한테도 그랬어요. 자화자찬하지 마라. 뭐 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화자찬 할 게 원래 없었던 게 중론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야? 자화자찬 아니야, 이거? 두 번째, 자기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마. 야, 전 정부 탓을 계속하면 되겠어?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1년 지났어요. 뭐 한두 달 지났습니까? 대통령이 된 지? 1년 지났으면 정권을 왜 잡은 거예요? 정권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며요. 근데 지금 전 정부 또 이거 봐. 다 얘기가 전 정부 탓이고 야당 탓이야.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본인 잘못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요. 뭐 안 된 건 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을 본인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니,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전 정부 탓하지 않겠다 해놓고 전 정부 탓하고 자화자찬하고 다 잘한 거밖에 없어. 못한 건 전 정부 탓, 잘한 건 자기 탓. 일본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제 취임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네.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없었다. 정말 큰 변화죠. 우리나라의 국격이요, 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나라였어요. K-방역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코로나 그렇죠. 시기에도요. 네. 수출을 가장 잘했고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나라예요. 모든 나라들이 K-컬처, 뭐 K-방역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존중했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체? 이게 그러니까 큰 변화가 뭐냐면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냐 부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실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창피한 줄 아셔야지. 아니, 게다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퍼주기 전략,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 정부 이쪽에서는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었죠. 지난 3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시찰단 한번 보내게 해줄게. 하루 보내게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기시다에게 퍼주니 기시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인사하지 않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성과라는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네. 무슨 소리입니까?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가? 못한다는 거지 뭐예요. 게다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뭐 위안부 강제노동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해라 그렇게 옆구리를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시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뭐요? 지금 유체 이탈이에요?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게다가 아니, 개인적으로라니. 그 개인적으로 나 진짜 어처구니. 아니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리면 예를 들면 일본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또 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걸 가지고 칭찬을 해대고 사과했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정말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요. 오염수 문제도 그래요. 지금 그 일본은 오염수라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리수라고 그래. 처리수? 네, 그렇게 불러요. 그래요? 이름 자체를. 그 말 자체가 오염수의 이름을 완전히 지운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산업상뿐만 아니라 외무상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에 시찰단이 오면 일단 가서 견학하는 거야.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을 딱 그었어요. 국장국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예요. 외무부 담당자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열심히 할 거래요. 조사를 할 거래요. 아니, 그 협상을 누가 하는지 국장급이에요. 장관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국장이 가이드라인 다 입이 줬잖아, 국장한테. 일본 담당자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나가서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조사한다고 합의하면 안 돼라고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아니, 웃기는 거지. 외무부 당국자가 우리는 가서 할 겁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집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내가 가서 다 보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1박 2일 동안 가서 그리고 뭘 봐요 대체. 관광 가는 거지. 아니 게다가 가는 사람들도 정부의 편향적인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냐면 정부 기관,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자들, 전문가들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부의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과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기들 거기 취직해 있고 자기들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죠. 아니 1%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99%가 안전해도 100%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 시찰단이 가면 제대로 검증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데리고 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기만 하고 물 잘 흘러가네, 깨끗하다고 하네, 보이기엔 깨끗해 보여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깨끗해 보였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럴 때 하겠지, 보고서 보고서를. 같은 걸 내놓겠죠. 그러놓고 나서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검증이냐,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시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찰단이란 말도 일본에서 요구했대요, 이 말을. 우리는 검증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싫어서 시찰단이나 썼대요. 그러면 시찰이란 말을 왜 일본이 썼겠어요? 너희들은 검증하는 거 아니야. 와서 뭘 시료 채취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확인하는데 그거를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MC 최님께서 시찰단을 보내지 말고 시험단을 보냅시다 이러는데 진짜 시험단을 보내고 싶네. 예. 게다가 지금 이게 수학여행입니까? 진짜 나는 이 문제의 심각성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게다가 정말 시찰이라도 하려면 자기네 편만 보낼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최 교수 말을 들어보면 방미성과도 원래 없었기 없어요. 때문에 이번에 말했지만 이 한일과 관련해서 이 방한성과 일본 그 총리의 이것도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그냥 바보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근데 네. 안 들어줬잖아요. 두 네. 번째, 이 오염수 문제도 그래.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일본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면 뭐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눌러보세요. 또 나한테 그때 눌렀다고 했다고 뭐라 그러더니 찍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해요 다시. 자, 찍! 찍소리는 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매우 높은 나라고요. 이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위권 우리 10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군사적으로도 뭐 6위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나라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또 엉터리 같은 어제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 이분을 비롯하여 또 여당의 인사들이 언론을 또 내지는 여론을 지금 조작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네. 이런 취지로 우리들을 공격한 게 있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네이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검색해봤더니 뭐 비난하는 것만 8면 가까이 쭈르르 나오더라. 게다가 그 매체들 전부 다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 뭐 등등등등등이더라. 도대체가 네이버는 왜 이렇게 편향적이냐.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것만 잔뜩 써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지금 비판이 어제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건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본 뉴스나 아니면 클릭수가 높은 게 먼저 상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사가 이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냐에 따라서 뉴스 배치가 달라져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정책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이라고 치니까 그래. 거기 그냥 한자로 윤을 쳐보세요. 한자 윤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지. 그냥 윤 한자 있잖아요. 왜냐면 언론사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다 쓰지 않고 인물 한자로 윤으로 특히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사들은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세자를 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윤석열 아니면 윤 대통령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윤석열 세 이름을 썼는데 그게 부정적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비판 기사가 많겠어요? 뭐 일을 못하니까. 일을 잘해야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못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비판적 기사가 나오지.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맨날 비난받을 만 일만 해. 근데 좋은 기사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윤을 딱 쳐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최신순 기사를 먼저 딱 눌러봤어요. 네, 뭐요? 이게 기사가 정확도 순이 있고 최신순이 그렇죠. 있잖아요. 자, 최신순을 지금 보셨죠? 네,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네. 위에 윤자도 써놨죠, 제가? 네. 제일 먼저 나온 거 윤석열 1년 전북 공약 낙제점. 노컷뉴스에서 나온 거 하나 나왔고요. 2분 전 뉴스라고. 그다음에 노컷뉴스 또 뉴스 속 취임 1년 개혁 의지냐 독선이냐 엇갈린 평가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머니에스라는 데서는 취임 1주년 윤 기자회견 없이 여 지도부와 오찬 뭐 등등등등. 이거 나왔고요. 한일 관계 본궤도 일본 속도 내고 한국 국민은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확도 순으로 제가 따져봤더니 윤 대통령 신년이요 취임 기자회견도 안 한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윤 대통령 자화자찬 여기 한 번만큼 큰 변화 이런 분야 없다. 이 얘기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리고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뭐 SB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네요. 그러면서 또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전세 사기 마약 번제 문정부 탓. 탓 이런 건 아니. 어떻게 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화낼만 하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단어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주로 한자를 많이 쓰는 데가 보수 언론들이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넣으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판 기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이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게. 그런지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렇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비판만 하냐. 그러면 언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론의 원래 기능 자체가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들, 제가 뭐 조선일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 언론사들 같은 경우 비판만 합니까? 아니 옹호하는 기사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틀린 얘기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사 내용들을 다른 언론사와 조선일보를 비교해 보세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란님께서 지지율이 35% 전후인데 더 이상 어쩌라는 겁니까? 촛불님께서 문재인 책임이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야, 이거 진짜 되게 정확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하는 건 지난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밝히는 문제하고는 변론으로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내는 것도 많았었어요. 예. 많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내놓는 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였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관련 들어서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뭐 KBS, MBC, YTN 뭐 다 문제다 이렇게 또 막 뭐라 하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또 네이버 알고리즘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 평판에 대해서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공격한다고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라서 매우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압박이 않겠습니까? 되겠죠. 네이버 같은 쪽은 당연히 네. 압박이죠. 그러면 네이버가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바꿔가지고 칭찬하는 기사가 먼저 나오게 하면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압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관련 뉴스는 민변의 뉴스, 경영의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것인가 이런 식의 비판적 기사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 스마트폰 버전과 PC 버전 모두 관련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네이버 보고 이거 다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에게 좋은 것만 먼저 상위에 링크되도록 해달라. 노출시키도록 해달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몰각하고 지금 독재 정치를 지금 가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명철님께서 학생이 빵점 맞고서 왜 100점 맞은 것처럼 칭찬을 요구하나.
왜 화를 내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니까 선생님이 왜 점수를 이따위로 주는 거야? 선생님을 바꿉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더 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안이 닥쳤습니다. 뭡니까? KTV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입니다. 그렇습니다. KTV도 가끔 나가시고 그러셨었죠? 옛날에 나갔죠. 그러니까 정권 네. 바뀌자마자 바로 자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문재인 네. 정부 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네. 딱 윤석열 정부 바뀌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자르더라고 나를.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부터 KTV 나누리라고 하는 이 개방 공유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MOU를 체결한 곳에서는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렇죠. 자료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KTV하고 MOU를 체결한 언론사는 정부 부처 영상 자료를 무료로 썼는데요. 지난주에 뉴스토마토 여러분. 진짜. 뉴스토마토. 네, 시사인,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이 세 언론사에다가 영상 제공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KTV가 했습니다. 예. KTV는 뉴스토마토가 업무 협약 및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스토마토의 불법 행위와 이용 약관 위반에 따라서 대통령실하고는 무관하게 이 KTV의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사인과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도 영상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과 여기에 대해서는 악의적 보도를, 즉 KTV의 영상을 활용해서 악의적 보도를 한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걸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2일에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의 이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 우리 KTV 관계자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다. 자,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인 담당자가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저희 원장님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을 통해 저희 원장님하고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 그럼 대통령실에서 원장한테 연락한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연락을 했다며.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너네 시사인이나 오마이뉴스나 뭐 뉴스토마토 이런 데 주지 말아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왜? 정부의 비판적이니까. 그게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없는 얘기를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게 악의적인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걸 악의적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KTV의 영상 자료를 이런 식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는지 신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저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에 제 인터뷰도 나와요. 그래요? 여기 뉴스토마토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교수님이 얘기해줘야 된다고 나한테. 왜냐면 정부에 척을 지면 또 이거 불이익이 올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최진봉은 이미 척 졌으니까 상관없다 이거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자가 내가 여기 출연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야, 너 봐라 좀. 뉴스토마토 기자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출연하는데 내가 출연한 줄 모르더라고. 노영희 사이다에. 노영희 사이다 알던가요? 그건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자 이름이 뭐야 도대체? 몰라요. 밝힐 수도 없지만. 한 기자 나중에 얘기해줘요. 뉴스토마토 정신 차리세요. 이러니까 정신 똑바로 여기저기서 차리세요. 이러죠.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네.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만든 영상은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공유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만약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가 뉴스토마토라는 회사에서 영상을 찍었어. 저작권이 있죠. 네. 당연히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건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하면 그건 무제한으로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KTV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 홍보예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도 대통령 홍보를 찍었어. 그 영상을 가져다가 자료로 써.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근데 그 자료를 썼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쓸 때는 항상 대통령을 칭찬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상으로 찍힌 내용들 자료를 쓰면서 대통령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대통령 홍보나 칭찬과 박수 보낼 때만 써야 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 아니, 대통령,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 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공 안 한다? 차별적으로? 그거는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세금으로 뭔가 이건 영상이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거기에 비판적인 사람 들어오지 마. 노영이는 출입 금지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한대요. 저를 못 아니, 들어오겠네요. 안 하지. 진짜로? 근데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영상이라고 해서 다르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 누리집인가 이게 올려놓고 누구든지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언론사들 갖다 쓰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걸 가져다 썼는데 이 언론사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썼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 그 기자들 지금 천공 때문에 천공 보도로 고발된 그 기자 중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는데 그들은 대통령실 출입도 못하고 취재도 지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짝 못하는 상황이 됐답니다. 자, 뉴스토마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 얘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최고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징계와 관련해서 정치적 해법, 즉 자진 사퇴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중징계 내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먼저 조금 우리랑 타협을 해달라 이런 울부짖음 늦은 하소연으로 들리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징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사퇴를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퇴. 그럼 사퇴는 안 할 사퇴를 것 안 할 같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압박하는 걸 하잖아요. 사퇴해라, 사퇴해라. 그 말은 사퇴하면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수위를. 예. 근데 태용호의 말을 들어보면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정치적 해결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해. 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아니 당원들이 뽑아놓은 건데 누가 왜 내가 이걸 물러나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북한의 지령문인가요? 뭔가 그거 분석해가지고 그것까지 보고서에 냈어. 남로당 지령문인가 제주도당 뭐. 지령서 분석. 네. 네. 그것까지 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명백하다. 그렇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담스러운 건 뭐겠어요? 태영호 의원이 혹시나 이진복과 얘기했던 얘기를 그냥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어떡하냐고. 자기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해놨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공천 얘기. 근데 자기를 징계를 세게 해. 그래가지고 공천을 못 받게 해. 만약에 징계 1년만 때려보세요. 당원권 정지 1년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천을 못 받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려운 거지. 이거 이러다가 혹시 이거 징계했다가 혹시나 이것도 이 태용호가 말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남로당 지령문까지 분석해서 낼 정도면 네. 얼마나 진심인지를 제가 진심이라고 얘기한 좋은 의미의 진심이 아니고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엄청난 후폭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 이렇게 고민할 문제예요? 아니 이틀 3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 오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협상을 하는 거지. 압박하면서 최고위원 사퇴 그러면 좀 줄여줄게.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이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태영호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는 거야. 태용호가 눈치가 없는 겁니까? 고도의 전략을 잘 구사하는 훌륭한 겁니까?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아니, 왜냐면 북한에 좀 오래 사셔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용을 해도 맨날 김일성 인용을 하잖아요. 김일성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다. 뭐 드라마에서 그렇게 봤다. 북한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는 그냥 그때 배운 걸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왔으면 김일성이 잘못해서 자기를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배운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부인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와서 또 김일성 얘기를 하냐고. 네. 그걸 또 좋아하는 국민의힘도 더 웃겨요.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이거 불온 소적 아닌지 옛날에는 불온소적이지. 이상한 책만 가지고 쓰면 다 잡혀 들어가고 국보법에서 그랬는데 진짜. 세상 좋아졌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무슨 김구 선생님 비판할 때 북한 김일성 얘기하죠. 그다음에 4.3 사건 얘기할 때 북한에서 배웠던 거 얘기하죠. 왜 왔어? 거기 계시지 그냥. 자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영화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7월 달에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에서 이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을 했대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상황 성추행 관련한 그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변론을 펼쳐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고요 일단
저는 7월에 개봉된다니까요. 당연히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 이게 네. 노영희 변호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입장을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되고 소위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입장이나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쪽의 의견은 그 당시에 피해자 쪽의 의견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반대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쪽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니 뭐 다큐멘터리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들어보고 국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뭐가 맞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뭐 좀 나중에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2차 가해니 뭐니 얘기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로 연일 지금 시끄럽고 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뭐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려내는 게 명확히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이 비판을 하려고 하든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 비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 불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그렇게 좀 애매하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도덕적인 것하고 섞어서 지금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네. 김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60억이 아니라 지금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있다. 그 당시 인출이 44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렇죠. 어제 다른 보도에서 기자들이 추적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예를 들면 그 문제의 코인은 80만 개라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127만 개인가 그런 그렇다더라.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당시 인출된 게 440만 원이라고 했지만 아니더라. 한 9억이 또 따로 인출이 됐었다더라.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이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의혹이 나왔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또 거기에서 해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김남국 의원이 나중에 해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일단 다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뭔가 감추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완전히 해서 완벽하게 이건 이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혹이 나온 건데 의혹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검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거래 증거 시스템에서 보통 분석해서 검찰에다 얘기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없었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했겠냐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더라고요. 그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검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FIU. FIU에서 근데 네. 그 검찰이 FIU에서 검찰에 넘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 2월이에요. 작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검찰한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FIU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때 조사를 했어야죠. 조사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때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 뭐예요? 근데 그때는 거기는 사실 조금만 그 금액 일정 기준 이상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징후가 보이면 무조건 통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어서가 아닌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불법이었다면 조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검찰은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된 거 아니냐. 아, 기각이 됐으면 뭐예요? 법원이 판단할 때 영장을 계좌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얘기하든지 왜 1년 2개월 전 네. 그때 있었던 일을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일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또 웃기잖아요.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코인 보도가 지난주 말에 터졌는데 예. 이게 조선일보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혹시 태영호, 이진복 녹취록 그 파장 좀 덮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있을 때 그렇게 있습니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네. 아니 왜 시기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검찰한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 당시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만약에 지금처럼 판단했다면 그때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1년 2개월에 지나서 이제 와서 언론에 그걸 흘리는 것도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가상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다 공개하지.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자기들은 공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다 공개하지. 전수조사해서 다 밝혀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씩 갖고 있는지 뭐 60억, 80억 자꾸 얘기하는데 공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지적하면서 본인들은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다 공개해야지 그러면.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된다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수 잘 될 거야니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수가 누구 이름인지 알려달랬더니 묵묵부답이시네요, 이분.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오늘 최진무 교수님 막판까지 열심히 또 본인의 평소 상태대로 흥분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 왕자의 행성 B612님께서 배프의 촉 했나요? 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배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최진무 교수의 말을 조금 살짝 빨리 끊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경찰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 근데 경찰국 설치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아까운 목숨만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개교 42주년을 맞은 경찰대학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달 23일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촉하면 촉한다는 우리 또 육감적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대 폐교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경찰대의 폐해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여러 사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대 폐해가 뭔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경찰은 계급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계급일 경우에는 특정한 그 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장이든 과장이든. 근데 문제는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이 여성의 경우는 23살쯤에 경위를 달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쯤에 이제 19살에 들어가서 23, 4살쯤에 병역을 대신하는 형태로 의경대, 그러니까 기동대 소대장을 하고 나서 소대장? 예. 직급도 높네요. 예, 소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일선에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23살짜리 정도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병역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하는 대상 자체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고 또는 혹은 이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부대 단위의 그 시위 진압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 그 계급의 보직을 받는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위를 달고 23살짜리가 경찰서에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경사, 경장 이런 사람들이 수사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나이도 많고요. 네. 그럼 어쨌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휘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무도 모르고 예. 나이도 모르고 나이도 낮고 적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또 옥상옥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보조 지휘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찍어 누르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모냐면 지방청이나 경찰청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경찰청이라든가 경기 남부경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계급은 높은 거예요. 그러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승진은 주로 지방청이나 경찰청의 티오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서나 지방 이런 데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만 하다가 그 계급으로 퇴직을 하는데 경력은 없고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급 때문에 시작하는 계급 때문에 다른 윗계급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경력이 없고 계급만 따지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네. 경력이 많고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수사만 하고 밑에서만 이거 하다가 그냥 나가는. 그래서 이제 뭐냐 양극화가 벌어진다. 이래서 이제 경찰대의 폐해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최고의 계급이 경찰청장, 치안총감인데 치안총감이죠. 예, 여기서부터 제일 낮은 직급인 순경까지 순경. 11개의 계급으로 나눠지고 순경 공채로 입직을 하게 되면은 경찰관은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 이게 벌써 한 17, 8년 정도, 17년 정도, 15년 6개월 15년 정도, 예, 예. 15년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는 건 근속 승진이라고 근속 합니다. 승진이 예, 예. 하는군요. 시험을 안 봤을 때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각 계급별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순경에서 경위로 올라가면은 15년 6개월이 걸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대만 나오면은 곧바로 그냥 경위를 시작한다는 게 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능력 있다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경위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대 나오는 걸 그만큼 능력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현실에서 수사도 사실 못합니다. 경찰대는 그러면은 경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네. 필요 없느냐. 근데 그럼 경찰대 왜 만들었느냐의 네, 문제가 되는 네. 거죠.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무사 출신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위 진압을 하려면 군인을 투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경이나 의경을 그러니까 전경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들이 말을 들을 거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면 부대 단위의 소대장, 중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경찰대 출신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말도 잘 듣고 왜냐하면 아직 어린데 넌 병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소대장에 진압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승진의 특혜를 주니까 말 잘 듣는 경찰 간부를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잘 만들어줬죠. 그게 이 경찰대의 필요성이라는 거. 그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있죠. 얘기군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렇군요. 지금은 순경으로 들어가는 28살, 7살짜리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죠? 다 내하고 국립대, 법대 정도에 다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제가 면접관을 6, 7년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경들도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경찰대를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지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밤을 지난 새벽 이런 분들 그렇게 따지면 군 부대 내 육사 출신 소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경백님도 육사 그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공사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말고 네. 다른 형태의 그 학군 같은 경우가 참모총장 쪽을 많이 갑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육사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네. 학군 출신, 나로테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급이라는 것이 특정한 집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도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 주요 현대 사회의 이런 조직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경찰대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 경찰 내에서 딱 금이 그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특정한 그래서 엘리트 특정한 집단이 엘리트 되는 집단, 거죠. 자기네끼리만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청이나 이런 데선 소위 이 표현은 지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경찰대 출신끼리 예. 이게 지금 한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문화가 있다. 특히 경찰은
한 조직 내에 이 출신 성분이 한 대여섯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예 신경으로 밑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대 나온 사람들, 간부 경감부로 후보? 들어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행시나 뭐 이런 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외식특제들, 예.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별정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 사람도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나눠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크고 조직 내에서 또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편들만 빨리 끌어서 올려야지 내 자리가 확고해져 이런 거가 또 있고 이게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총경의 60%가 경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경무관은 거의 대다수고 80% 이상이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경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거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계급과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85%가 사실은 경위 이하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그 일적 구조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폐해 말고 경찰대를 또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무력 조직입니다. 무력 말하자면 조직이다. 문관 무관을 했을 때 무관 조직은 실제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체포하고 형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관료가 무관이 있으면 무관이 직접적으로 무관 위에 소위 옛날 같은 종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종사관 거예요. 높은 말하자면 건데. 그건 문관이죠. 네. 그러니까 5급, 6급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영감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무력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종사관 같은 어떤 관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트가 필요한 거고 이 논리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검사들이 통제하느냐.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적인 형태의 엘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문관이지만 무관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건 지금도 사실은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꼭 어린 나이에 계급을 빨리 조각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엘리트주의, 뭐 순혈주의로 이루어지면서 폐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들을 유지해야만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네. 경찰이 수사권을 지휘해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 이때는 오히려 경찰대 폐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좀 손을 봐서 그렇죠. 좀 불평등을 해소하되 이 경찰들의 이 고급 인력화 내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 절충안. 정도죠. 네. 그러니까 경찰대는 유지하다. 한다. 그리고 경찰대 학위도 유지한다. 네. 대신 자동으로 경위 주는 건 안 된다. 어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시험으로, 그러니까 졸업은 하되 시험으로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경찰대로 오겠느냐? 안 온다. 안 온다. 왜? 왜냐면 저기 그냥 경찰 간부 시험을 보지. 그럼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던 편입제도를 이용하자. 편입제도. 지금도 이제 50명은 19살짜리들을 입학시키고요. 50명은 기존의 경찰 하위직들 중에서 편입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 중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4-5번 떨어지면 예.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원래 해놨었거든요. 오 뭐라고 해요? 오탈자라고 합니다. 네. 5회 시험 봤는데 탈락한 예, 사람들. 오탈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경찰이 7급으로 뽑겠다. 예. 이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난리 났네요. 좀 미안한 말로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발상을 하죠? 네, 그런 어떤 이런 도라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니 시험이라는 것은 자격이라는 건데 자격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기하면 물론 공부는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시험의 탈락자들을 또 똑같은 걸로 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쓴다는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로스쿨 출신 경감 특채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사법시험 제가 사법시험 봤을 때는요.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사법연수생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5급이었어요. 그렇죠, 5급이시죠. 그런데 사법연수원 이제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냐 변호사가냐 판사가냐 이제 이런 거 결정할 때 경찰에서 뽑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5급에 준하는 그러니까 5급으로 있었던 사람은 5급으로 뽑기 좀 미안해하면서 어쨌든 5급으로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형사과정으로 뽑았죠. 과장으로 뽑았다는 예.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6급으로 뽑자. 이러면서 이제 로스쿨생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6급으로 뽑자가 지금 7급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합격자들이니까 그나마 좀 이 그렇죠. 저항이 덜했는데 이제는 5번이나 탈락한 사람들을 그냥 아예 7급으로 처음부터 뽑아버리자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야,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경찰대 폐교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부 때나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찰들대에 나온 사람들을 내는 경찰들을 되게 무시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인 게 많죠. 네, 되게 비하적인 걸 네. 비하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 능력이 네. 없다는 식으로 우리랑 좀 종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폐교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상민 장관은 뭐 여러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법시험 합격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이제 경찰 제도 발전이 이번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불공정이라는 어떤 화두에서 이 경찰대 폐지는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충 정도, 그러니까 절충안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형태가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경찰대 존폐에 대한 논의 이게 이번 정부는 사실은 경찰들은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검사 출신들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사람들에게 어떤 또 암묵적 메시지를 주었을지도 저는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그러니까 직접 전화 합니다. 주셔도 됩니다. 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이 직접 전화줘요? 왜냐면 행안부 차관이고 경찰 차장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주문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행시 출신들도 또 여기 경찰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좀 절충적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완전 폐지보다는. 예, 이렇게 많은 좀 예측을 분들이 그런 하셨어요. 얘기 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가 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경찰국 설치돼서 뭐가 잘 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줄서기가 줄서기가 경찰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정보국하고 보안국 형태로 기존의 수사국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아시다시피 건폭몰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특진자들을 상당히 그쪽으로 몰면서 경찰의 수사 인력 자체가 일종의 불균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자체가 너무 많대요. 예, 17.9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이 책상에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서류가 많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하나씩 쌓아놓으면 밑에 거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18건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됐을 때 실제로 수사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갖고 특히 이제 이런 뭐라거나 피해자가 직접 와서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들은 고소 단계에서 애초에 발열하는 이런 폐해가 생긴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수사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국을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슨 경찰에게 더 혜택이 가거나 시스템적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줄 서고 자기네끼리 라인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폐해가 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경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치안이 아닌 정치 논리로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 나오는 거는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건지 네,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겠네요. 하는 네. 이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사실은 그러면 어느 방향이냐?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방향이냐? 네, 그것도 아니면은 아니고, 뭔가를 다시 이게 경비 쪽을 간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냥
아니라 그냥 반문재인이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 걸 다 없다는 거냐. 반문재인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치안의 방향에 먼저 얘기 좀 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 행안부에서 뭔가 얘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경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국 신설하면서 통제가 행안부로 넘어가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엉망이 됐다는 부분. 아니 그리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라인이 지금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들을 지휘하는 계통이 이 경찰 이 계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행안부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원래 행안부가 그쪽을 좀 관할하긴 했습니다만 너네들 다 내 밑으로 들어와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독자적인 치안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못하고 상태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위상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행안부가 꽉 틀어 잡고서 그것도 행안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일단 위에서 그냥 딱 꽉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삐질삐질 나가는 게 지금 생겨나면서 오히려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 게다가 이들은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렇죠. 어디다가 제대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 큰 문제네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게다가 경찰들, 이 경관들의 고령화 현상이 또 심각하다던데. 경북경찰청에 네, 네. 이게 참 이것도 정말 웃으면 안 이상하네요. 되는데 네, 네. 막내가 제 나이, 막내가. 막내가 53살 제 나이랍니다. 와. 제가 막내죠. 가서 막내가 가서 커피 타는 거죠. 제 나이에. 아. 이 나이에.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원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네. 20, 30대의 경찰이 있고 거기에 경험이 있는 상에서 이것이 어우러져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현장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비나 정보 같은 쪽으로 인력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민생 치안이 할 수 있는 지구대 이런 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북 지구대 파출소 50대 경찰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야, 인구 비율로도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걸 하냐면 민생 이게 치안이 하냐면. 23년 4월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예, 올해 가장 최신이네요. 지난달 네, 기준입니다. 예. 아, 세비지님께서 경찰 편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권의 모든 정책 결정이 검찰 시각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전적으로 라는 얘기를 동의합니다. 했고요. 그 말씀. 그렇죠. 이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황민서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엘리트화를 원치 않는 것이 팩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철저히 무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문관이 무관을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좀 맞는 말씀. 신명철님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반기를 들었는데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총경 등의 맞습니다. 행동을 보고도. 예, 그나마 유삼열 총경 같은 분들은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다 지금 뭐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건강한 토론이 필요한데 네.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K광님, 경찰들 없애라는 이유는요, 검사들이 본인들만 똑똑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똑똑한 자기네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바보만 되겠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났다, 좋아, 인정해줘. 그러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엉망으로 해놓고 겉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네. 할 수 있으면 해보라. 네. 하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쪽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분들이나 검사님들 보면 저는 사실 그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일도 많이 하고 다들 정말 열심히 그렇죠. 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치밀하게 정말 사안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정말 그분들을 오히려 이 정치 논리로 바보 만들고 오히려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가는 방향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요. 방향이 네. 없다고 봅니다. 무슨 방향도 방향인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안개 속을 헤매는 예, 거예요. 안개석이에요. 그럼 수사관들을 높여주거나 수사검사들을 뭘 좀 대우를 해줘서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그러니까 네. 그냥 찍어 누르려고만 하면은 이게 수사를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경찰제도 전반과 관련해서 이 경찰발전제도위원회,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관련해서 23일 날 이제 그런 마지막 회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여론이 좀 있으면 그들에게 여론이 전달이 될 테니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닝하고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은요, 신장 10분의 타로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